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좋아하는 심리학부 22학번 배찬희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포함하여 모든 길이 여러분들께로 통하기를 바라며 모든 길이 나로 통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지만 과 동기가 과실 책상 앞에 앉아서 실실 웃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가서 말을 겁니다. 너 왜 공부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니? 난 공부하면 행복해져. 여러분은 이제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는 멀리해야 하는 위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하면 좋은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공법들이 많습니다. A 공법부터 Z 공법까지 각자의 강점들을 어필하며 어떤 것들은 우리들 중 일부에게만, 어떤 것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공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공법들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법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드릴 말씀들을 키워드별로 정리를 한 간단한 챕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끈기의 심리학, 중심의 심리학, 그리고 자기 존중의 심리학이 오늘 제 발표의 흐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끈기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토마스 에디슨, 빌 게이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요소 하나를 공통적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성취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끈기의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끈기와 열정을 심리학에서는 grit이라는 용어로 정리합니다. 즉,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성격 특질이 grit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grit 태도를 가지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grit이라는 요소를 특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르고 또 무엇보다 IQ와 같은 인지적인 요소보다 뛰어난 성취를 더 잘 예측했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grit 태도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한 학기의 목표로 전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을 설정하였다고 해봅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만약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했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결과의 질을 보장해 줄까요? 아마 확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grit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정말 grit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단계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특정 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들이 아주 성취하기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전 과목 A+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우선 각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첫날에 PPT나 전공서의 첫 페이지를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갈지를 간단하게라도 파악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목표는 각 과목의 머릿말 훑어보기로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고 거대한 목표로부터 작고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으며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떠오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과목 A+ 받기는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세부 목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성실하고 꾸준하게 설령 세부 목표들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grit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사실 grit이고 뭐고 타고난 지적인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런 회의에 대해서 심리학은 아래의 연구로 답변을 합니다. 2005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센터에서 중요한 연구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self-discipline, 즉 나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얼마나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가 IQ에 비해서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거나 혹은 작은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안젤라 덕 워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로웰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덕 워스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의 가설을 정립하게 됩니다. 바로 종국에 가서 높은 학업 성취를 이끌어낸 학생들은 IQ나 지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보다는
자신의 일을 끈기 있고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와 함께 이 통찰에 대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는 실제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즉 그리스의 요소를 가지는 것이 최종 성적, 고교 합격률, 출석률들을 분산을 IQ보다 2배 이상 더 잘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산을 설명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변화량의 결과를 더 잘 예측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종 성적과 고교 합격률을 자기 관리가 IQ보다 더 잘 설명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 그리스에 대한 무비판적인 강권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남용이 학계에서 그리스에 대한 몇몇 주요한 비판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그리스의 힘을 지지하는 많은 강력한 후속 연구들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릿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추천 방법을 약간의 뒷받침 근거들과 함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세운 목표를 다 이루고 침대에 가벼운 마음으로 눕는 상상을 하나든지, 내가 오늘 해낼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해주는 상상,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그런 상상들. 그리고 저는 이런 상상력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주어진 목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릿한 자세를 위해서 말이죠. 이미저리, 즉 심상은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힘은 실로 대단해서 우리의 욕구를 장기적으로 지속시켜주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걸었던 길들이 뇌에 오밀조밀한 흔적들을 만들어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실제 현실 속에서 향상시키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먹어도 고통이 줄어들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상상력의 힘을 저는 좋아합니다. 15살에 시작했던 상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풍경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제 삶의 끈기와 열정을 쥐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릿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것이 크지 않더라도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과 그때의 기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유달리 뭔가 하기 싫은 날에 몸을 일으켜서 자신이 목표했던 바까지 성취를 해내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공상과 상상의 차이는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만의 세계로 나만의 세계로 도망을 가는 것을 공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을 때 공부를 안 하면서 찍기 신공으로 시험에 100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공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상은 적응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심리학에서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열정과 끈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형태의 상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릿이 학업 성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거부하기 어렵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열정과 끈기를 쏟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누군가의 기대에 마지못해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과 끈기를 쏟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중심의 심리학에서 다룰 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그것입니다. 내재적 동기란 새로움과 도전들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탐구하기 위해, 그리고 배우기 위해 자율적으로 찾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재적 동기입니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그 범위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행위 수행에 따라오는 외적인 보상 또는 처벌에 의해 비롯되는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보상이나 처벌이라 하면 각각 장학금이나 아니면 학사, 경고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많은 분들께서 내재적 동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공부를 하는데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빵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외재적 동기를 통해 쫓는 외적 보상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취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용돈을 5,000원씩 받아왔던 찬이와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윤희가 있다고 해봅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용돈 5,000원이 끊긴 뒤엔 장기적으로 누구의 성적이 더 높을까요? 아마 윤희일 겁니다. 찬이는 그동안 용돈을 5,000원씩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찬이의 지속적인 동기가 되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을 동기이론에서는 말합니다. 오히려 이 경험은 외적인 보상이었던 5,000원이 사라졌을 때 그 뒤에 노력의 동기를 상실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요. 이는 찬이의 공부에 대한 동기가 5,000원으로 과하게 정당화, 즉 과잉정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외적인 보상으로 과잉정당화되게 되면 오히려 그 행위를 순수하게 즐겼던 초기의 동기가 약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0개월부터 60개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아동 그룹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오히려 목표 행위를 한 빈도가 낮았습니다. 물론 각 집단의 목표 행위에 대한 초기 흥미 정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 있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면 상을 주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오히려 관심 있던 그림 그리기를 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최소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물질적 보상 없이도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좋겠죠? 이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재적 동기를 갖는 것은 하시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의미란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소속되고 그것에 기여하는 것을 기초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내재적 동기에 기초한 굳건한 심지를 가지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정으로 몰입하는 데에는 이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작업에 대한 몰입도, 충실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행동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인 몰입은 결국 높은 학업적 성취와 상관이 있다라는 연구 또한 존재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내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높은 성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릿도 중요하겠지만 왜 그릿해져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릿해졌고 내적인 동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부 머신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든 길이 나로 통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인 감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까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니까 고통스럽더라도 견디면서 하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요? 물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사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것은 공부의 능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자기 존중과 자유가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좌절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은 특정 개념이 유달리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유독 안 외워지는 단어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안 좋나? 노력을 덜 했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고 나의 멋진 모습들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잘 이해를 해왔으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혹은 과거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떳떳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겠지. 이런 식으로 나를 돌봐주면 생각보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내가 외부의 기준에 쫄지 않고 손을 뻗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율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확장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이 심리적인 힘의 원천을 확장하고 구축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주의와 인지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개인적인 자원을 확립시키고 웰빙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인식이 넓어지고 새롭고 탐구적인 사고와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보듬으며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은 결국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자유의 폭을 넓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자유감은 또 다른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제게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인내심이 없고 충동적이면서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을 압니다. 실수도 작고 가끔은 실패가 무서워서 솔직하지 못한 핑계를 찾고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앞으로 해내갈 멋진 일들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리학도로서 저는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릿도 중요하고 내재적인 동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며 의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실패를 한 지금의 나를 믿어주고 지금의 나에게 뜨거운 감정을 선물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처벌을 내리고 겁을 주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나를 더더욱 사랑해주는 그리고 더더욱 사랑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 각자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